네,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당은 오늘 오후 첫 공관위 회의를 열고 야당은 236개 지역구의 후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네, 한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도 오늘 오후 발기인 대회를 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야의 공천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이제 첫 공관위 회의를 열고 컷오프 기준이라던가 일정,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관심은 컷오프 비율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 보도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상당한 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에 20% 이상 컷오프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20%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혁 공천이라 하면 기존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정치 혐오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과감하게 개혁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 이상 컷오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현재 국회의원이 112명이거든요. 그런데 20% 이상이 된다면 최소한 23, 24 이상 컷오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현역 하위 20%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도 작년 11월에 당무감사를 했는데 한 22.5% 정도는 컷오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과거에 21대 총선에서도 상당 부분 컷오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 교체율이 약 한 44% 되는데 아무래도 현역 의원 교체를 한 50% 이상 하려 그러면 컷오프에서 한 20%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각 당이 아무래도 현역 의원을 얼마나 컷오프하고 개혁 공천을 하느냐 이런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서로 좀 상호 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컷오프를 어떤 기준에서 할 거냐 또 어느 지역을 할 거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3선 이상 국회의원이 약 31명쯤 되는데 이런 다선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게 앞으로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경선 룰이나 컷오프 기준을 지역별로 좀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지역별로 좀 다른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적용하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남권에 이제 돼야 되는 기준하고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이제 영남권의 경우에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이제 높은데 개인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역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의 대상으로 한 그런 판단 기준하고 지금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 현역 의원들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그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은 따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미 이제 일부 이제 이 대상자들에게는 일부 통보를 한 바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수도권에서는 경쟁력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잘못돼서 그럼 영남 물갈이론 이런 것들로 갔을 때 영남에서 예를 들면 그동안 편하게 정치해 오신 분들을 좀 물갈이를 해서 새로운 인재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좀 활용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래도 좀 국민들에게는 그래도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좀 대통령에게 편한 인물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그러한 용도로 과거처럼 활용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을 쓰겠다라는 걸로 비춰지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무리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물갈이를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물갈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결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윤심 공천이 될 것이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넘어야 될 어떤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한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주목이 됐는데 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승리하는 게 상징적이다. 한 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원희룡 전 장관이 이 자리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어요. 더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 시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250석으로 줄이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관련한 발언들에 대해서 내놓은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직 뭐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의 지역구 옆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시지에 심혈을 기울였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래서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이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오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같이 이 인천 지역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 좀 과감한 정치 개혁의 메시지 이런 걸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전국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 지역 개인적인 인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상당 부분 지역민들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소통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1월 2일 날 대구를 방문했을 때는 대구가 자기의 정치적 출생지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중요성을 부각을 시켰고요. 또 1월 8일 날 강원을 방문했을 때는 부모님이 춘천고 또 어머님이 춘천여고를 졸업했다. 그래서 춘천과 인연을 강조를 했는데 보통 정치인들이 지역을 방문할 때는 세 가지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지역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강조하면서 그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 두 번째는 지역마다 지역 현안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가치, 정치적 아젠다를 제시를 하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210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정치 개혁의 중요한 아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덧붙여서 좀 아쉬운 거는 현안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뭐 예를 들어서 특검법이라든지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지 앞으로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런 현안을 좀 피해가지 않으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정치인으로서의 중요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런 게 더 부각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 또 원희룡 전 장관도 함께 동석을 했거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을 방문해서 내놨던 메시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 대선 후보로서 지역을 방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선 후보로서 방문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지역에서 뭐 초등학교를 다녔다든지 또 이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다든지 뭐 기타 학원을 다녔다든지 야구장에 갔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는데 당 대표 자격으로 당 조직의 어떤 신년 인사회에 들러서 이제 하는 얘기들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이 지역에서 당이 어떤 전략을 펼 것이고 그것에 맞는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기획돼 있지 않은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약간 이것은 좀 여러모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준비가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선 전략을 어떻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제 어떤 단서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한동훈 대 이재명이라는 이 총선 구도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의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 지역구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고 여기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이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선수를 이 지역구에 내보내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총선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10분 활용하겠다. 이 점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문제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계속 정치개혁 이슈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 밖에서 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성장해온 인물들이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뭐 5선, 6선씩 하고 뭐 7선 달기를 원하는 분들이 정치 개혁하자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기득권을 충분히 누린 사람인데 또 앞으로도 누릴 것 같은 사람인데 과연 정치 개혁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정치권 밖에서 온 사람이니까 정치 개혁을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예를 들면은 또 재보궐선거에 원인 제공한 어떤 그러한 지역에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늘상 해오던 얘기거든요. 늘상 해오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좀 믿을만한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얘기도 정치권에서 이게 잊을만하면 나오는 얘기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그것도 이번에 한번 희망을 걸어볼 만한 얘기인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번에 좀 그러한 정치개혁을 무기로 해서 아무래도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그걸 운동권, 특권 정치 이런 느낌과 비슷하게 이 정치개혁의 어떤 그러한 어떤 이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이게 총선 전략의 하나로 또 떠오르고 있다. 이걸 보여준 건데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정치개혁의 메시지로도 읽을 수가 있지만 제가 좀 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카데믹하게 보면 이런 메시지는 사실은 반정치적인 드라이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게 다른 해외의 어떤 이 국회의원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를 우습게 보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잘 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입장 표명을 좀 말한 부분도 있어요. 바로 이 비례대표 이제 선출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입장을 좀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야기 나온 걸 봐서는 뭐 반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캡을 씌운 부분에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준연동제랑 이 나머지를 이제 반반으로 좀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좀 제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좀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아직도 못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입장이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당의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 다당제라든지 이러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제도는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가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제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애초에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용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다든지 그러한 어떤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식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러면 애초에 왜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했던 것이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의 느낌을 좀 갖습니다. 이전에 병립형 비례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로의 어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지금의 어떤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지금의 연동형 비례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는 그렇다고 하는 현실이 반드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전의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입장은 병립형 비례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내놔라라고 할 게 아니라 병립형 비례제가 대안이라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병립형 비례제가 답이라고 하는 게 최선의 선거 제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전히 병립형 비례제로 갔을 경우에는 이전에 제기됐던 문제들, 다당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되지 않고 거대 양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정리할 것 같으세요? 네, 민주당은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만들어질 때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예. 정의당도 찬성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고 또 더 문제된 것은 지난번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혼란을 더 초래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초기에 찬성했는 만큼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이 제도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서 좀 시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까지 우리 뭐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과거 병립형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비례대표에 뭐 추천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민사회 또 국민들이 반발이 많다 보니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저는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위성정당 금지하지 않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에는 또 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또 기타 군소 정당들을 합쳐가지고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표를 받으려고 그럴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은 또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총선 때 국회의원 선출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가 약 한 44%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우리가 불비례성이 들어갑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표성에서 왜곡되는 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한 22%가 되거든요. 이런 거를 좀 시정하기 위해 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조금 위성정당 금지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정당들이 그대로 예를 들면 정의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들이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당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는 한 선택을 하고 또 비례대표제는 다른 당을 선택해서 국민의 대표성이 높아져서 국회가 양당 독식 구조에서 탈피해가지고 다른 제3, 4, 5, 6 새로운 정당들이 나타나서 국민들이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좀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제3지대에서는 비례대표 관련 엇갈린 입장이 나왔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정의당은 결국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승인했습니다.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겁니다. 저 용해인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에 책임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22대 국회를 개혁정치로 이끌 수평적인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반윤개혁 최대 연합을 이뤄내는 것만이 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를 넘어 개혁하는 국회로 만들 유일한 경로이며 정치를 올바른 궤도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두 의원의 의견이 좀 갈렸는데 용해인 대표의 범야 연대한 미래연합정당 결성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검토를 하겠다 정도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내리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용해인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반윤 최대연합 주장하면서 지금 비례 정당을 새로 만드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정당들이 뭉쳐서. 그러니까 반윤 최대연합을 예를 들면 병립형 이 선거제도에서 병립형 제도에서 추진한다고 하면은 민주당하고 합치면 되는 것이죠. 따로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이렇게 비례정당의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는 연동형 비례제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전제하고 과거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예를 들면 자매정당 형태가 돼가지고 일종의 비례 위성정당으로서 더불어시민당의 이 비례정당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용해인 의원이 주도하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는 이러한 형태의 연합정당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위성정당을 창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그 논란을 다시 한번 겪으면서 비판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지금 용해인 의원이 저렇게 하는 요 비례정당을 그러면 자매정당 내지는 위성정당처럼 사고하게 해서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의 역할을 맡겨주면 그러면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도 이 딜레마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사고할 수도 있는,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옵션 하나가 늘어난 것이죠. 하지만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러한 선택은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더불어서 이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이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령 용해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에 소속돼 있는 지금 의원인데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당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이 당이 최대의 지금 입법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워야 될 정책적인 가치라는 거는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온 정치적인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기본소득과 관련된 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비례연합정당을 주장하는 것 내에도 아까 보셨듯이 반윤 이제 최대연합을 주장했을 뿐이지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치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연대연합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반윤 최대연합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그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것 이상의 어떤 가치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건 결국 민주당하고의 당리당략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한 불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6선에 김무성 전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의 변을 보면은 정치 질서를 좀 바로 잡아야겠다. 후배들이 좀 못하고 있어서 이제 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김무성 전 이제 대표가 이제 나이가 지금 73이고 국회의원 6선까지 했는데 한국 정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극심한 진영 대립이 있고 극단적인 포퓰리즘, 그다음 팬덤 정치가 횡행하고 또 후배 정치들을 잘 못하고 있고 이런 타락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합의 민주주의 또는 수교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이분이 출마해서 본인이 바로잡겠다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노역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그동안에 6선 활동 안에 그러면 정치를 올바르게 잘 했느냐,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느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이제는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원로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4선, 5선, 6선 이 흘러간 물들은 새로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런 이제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을 하시지만 후배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 또 격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선수가 되어서 출마를 하겠다 이런 것은 과욕이고 노욕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낙하산 공천을 통해 가지고 컷오프할 시에는 본인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까지 약간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하는 것은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에서도 박지원, 정동영, 이종걸 같은 이제 굵직한 인물들도 출마를 이제 선언하고 출마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올드보이들의 정치 복귀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개인이 출마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막을 수는 없는 일이겠죠. 다만 이분들이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다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은 없지 않느냐.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과거에는 나름대로 개혁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는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휘해가지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적도 있지만 그것은 다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의 국회 구성상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조건상 이분들이 활약했던 그러한 시대의 조건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인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물러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이 아닌 상황인 것인데 더군다나 이 중에는 국정원장까지 지낸 분들 끼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사실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달아서 국회 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본인의 개인의 좀 영달이랄까 개인의 역할 이 정도에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은 유권자들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에 도전을 하고 싶다면은 그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명분이라든가 논리를 좀 내놓은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또 공천 작업에 들어갔는데 시작부터 좀 잡음에 휩싸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 후보 적격 심사 결과도 그렇고 성비위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죠. 예를 들면 울산시장 뭐 이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이 문제로 사실은 좀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통과를 해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이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통과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민주당 내부에는 이런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이고 이분들이 억울한 어떤 수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판단했어야 되는 거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걸 정당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논리에서는 그게 그럴싸한 논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거라는 거는 이러한 후보들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지지해 주십시오, 뽑아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공직 후보로서 내놓는 것이니까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어떤 절차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들이 지금 이런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후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겠어, 표를 한번 던져봐야겠어, 이러한 마음이 들 것인가, 또 그러한 후보들을 내놓는 정당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감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유권자들이 그 점을 같이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적격 심사를 마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성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있다. 항상 과거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너무 솜방망이로만 지금 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무디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피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런 상황이더라도 이후에 또 경선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공천관리가 또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또 바로잡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오늘 오후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따르면 이 발기인이 2만 명을 넘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의석수에 대해서도 수치를 언급했거든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한 50에서 60석 정도 의석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뭐 포부를 밝혔는데 지금 좀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 이제 뭐 창당 준비위원장 선출도 하고 앞으로 창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거든요. 단지 뭐 전직 의원인 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라든지 신경민, 최운열 의원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제3당, 4당들과 연대하지 않고서 단독으로 5, 60석을 획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발기인이 한 2만 명 되고 이분들이 다 동참하게 되면 당원들이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지지 기반이 어딘가 정확하게 보면 역시 이제 호남이거든요. 호남은 총 국회의원이 28석인데 20대 안철수 국민의당이 25석을 차지했던 그 모델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하위 한 20% 정도를 컷오프는 아니고 감점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공천에 탈락한다면은 반 이재명계,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결국은 이 이낙연 신당으로 오기를 희망 내지는 기대하고 있는데, 뭐 그 숫자가 얼마큼 될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총선 전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총선 때 얼마나 의석을 확보할 것인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앞으로 이제 3지대 지금 이제 5개 신당들이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뭐 전 대표의 개혁신당, 그다음에 오늘 이제 창당 뭐 준비위원회를 하는 이낙연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3명의 의원이 만든 미래대연합, 그다음 금태섭, 류호정 전 의원이 구성한 새로운 선택, 양향자 의원이 만드는 한국의 희망, 이 5개의 제3지대가 어떻게 통합하느냐, 연대하느냐,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얼만큼 탈락자들이 생기고 탈락자들이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의석수가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제가 병립형으로 가느냐 연동형으로 가느냐, 이 문제도 제3지대 정당들의 의석수에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제3지대 핵심 인물들이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에 다 참석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연대를 하게 될지 한다면 언제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측들 속에서 설 전에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비명계 3위는 말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설 전 통합은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뭐 주도권 싸움이다, 기싸움이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통합은 오늘까지는 좀 어려운 분위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셨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따로 지금 창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크게 드는 의문은 이준석 이제 국민의힘 전 대표하고 따로 창당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민주당 탈당파 3명하고는 왜 따로 창당하느냐. 이것은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 함께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그렇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 탈당파 3명하고 이낙연 전 총리도 같이 하지 않는데 나머지 5개의 분파가 설 전에 다 통합을 하는 그런 그림, 빅텐트의 그림을 지금 그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계산법도 지금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나온 3명의 경우에는 벌써 현역 의원을 3명 확보했기 때문에 조기에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고 가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기 통합론을 띄우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지율 자체만 놓고 보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지금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이 추가로 이제 이탈하게 되면 그 국민의힘 이탈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 신당으로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개혁신당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계산도 가능한 거거든요. 각자의 계산이 이렇게 물고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은 통합이 좀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 3번을 쟁취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이게 제3지대가 하나가 돼서 양당의 대안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자들의 압력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등등을 앞으로 쭉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이게 주도권을 지금 놓고 생각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림들이 좀 다른 걸까요? 네. 이 제3지대에서 연대나 통합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향하는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이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지금 5개는 좀 동상이몽 서로 좀 색깔이 다르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에 어떻게 출마를 할지,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정할지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제3지대라는 게 과거에 보면은 초창기에는 국민적 지지를 좀 받다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결국은 거대 2개의 정당으로 지지가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국민적 지지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5개 그룹이 2개 정도로 분화가 되면서 합종 연행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때는 아무래도 한 2월 중순, 2월 말쯤 되면은 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향후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